당신은 거기서 왜 대들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니,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어머님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나이 자랑해?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이 당신 며느리 험담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험담이야?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못생기고 못 배워 먹었다는 말 들으면 칭찬으로 알아듣나 보지? 아, 왜 이렇게 꼬였어? 이것 봐.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 희준이네도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어쩜 그러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싸고 돌아? 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왜 또 흥분하고 그래? 그러는 당신은 그 쉬운 전 쪼가리 하나라도 붙여본 적이나 있어? 그걸 내가 왜 붙여? 그래, 귀한 장남이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성신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 그리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곧 60세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집의 메인 몸이었죠. 며느리 노릇이라는 걸 도대체 몇 년간 해야 끝이 날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했는데도 앞으로 도대체 몇 년이 남은 것인지 눈앞이 깜깜했죠. 60세가 다 된 나이에도 명절과 제사엔 시집에 가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종일 전을 붙여야 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며느리들에게 호통을 치고 부려먹을 궁리만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대신 제사를 치러주길 바라는 시동생과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 그 고됨을 마땅히 알아줘야 할 남편도 성 씨의 노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러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두렵지 않았고 시집 식구 중 누구도 성 씨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짓의 시간과 노력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는 동서와 함께 며느리들의 반란을 보여주기로 했죠. 성 씨 부부는 아들 둘을 다 키워놓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그런 노후를 꿈꾸겠죠. 하지만 성 씨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는데도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라는 건 전부 시어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노후에 편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시집이라고 하면 다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너는 이 나이까지 그러고 살아? 말이 돼? 그래. 과장하는 거겠지. 손주 볼 나이에. 성 씨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며느리와 갈등이 있으면 있었습니다. 성 씨의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가 86세로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효심이 지극한 남편 덕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집을 나몰라라 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매트리스 주문해놨어? 다음 주에 배송해준대. 좀 빨리 안 된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게 그냥 어머님 동네에서 사는 게 낫다니까?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사? 그리고 엄마가 돈은 어디서 나고? 우리가 주문해드리는 게 맞지. 그건 시어머니를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정한 것 말하면 입만 아프고 돈이야 두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대주기 때문에 어쩌면 성 씨보다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어머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자기가 전화를 할 것이지 꼭 이런 건 성 씨를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왜 없어? 나보다 많으시지.
도련님이랑 당신이 넉넉히 드리잖아. 아, 또 그 소리야. 당신 곧 퇴직하잖아. 우리도 계획 좀 하고 살아야지. 그만하자. 송 씨가 말문을 열려고 하자 남편이 시작하기도 전에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송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다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다가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문제로 다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송 씨도 쉽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하고 나면 지치게 되니 말이죠. 송 씨의 시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고 한참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소일거리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조금 나오는 연금은 있지만 그걸로는 생활하기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남매 중에 아들 둘이서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액 대주고 있었습니다. 각자 달마다 80만 원씩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외에도 추가 지출이 있어야 할 때는 꼭 장남인 송 씨의 남편이 주로 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남달랐는데 송 씨는 개인적으로 그 책임감이 아내에게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참고로 매트리스 비쌌어.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송 씨 부부도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할 때인데 이렇게 불시에 나가는 돈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차라리 형제끼리 모두 공평하게 나누면 모르겠지만 내 남매 중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나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편 때문에 3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었다면 송 씨도 좋은 마음으로 챙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송 씨도 그리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송 씨에게 좋았던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말이죠.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송 씨에게 모질고 독했습니다. 평생을 맞벌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사랑하는 아들 등골을 빼먹는 여우쯤으로 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몸종처럼 여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그런 몸종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복이었죠. 나 이번에는 정말 회사 빼기 힘들어. 그냥 하루 좀 쉰다고 하면 되잖아. 당신 회사는 그게 쉬워? 요즘 계속 야근하는 것도 일 때문인데 어떻게 나 혼자 제사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쉰다고 그래? 다른 일도 아니고 제사인데 왜 못 쉬어? 송 씨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송 씨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지 송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사도 아니고 나는 시할머니 제사에도 회사를 쉬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송 씨는 얼굴도 모르는 시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당신이 내려가면 되잖아. 나는 빼고. 송 씨의 말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당신 없이 혼자 내려가라고? 말이 돼. 아니면 당일에 회사 끝나고 내려가면 되잖아. 그럼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해? 남편의 말에 송 씨가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쩌면 송 씨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이었죠. 아니, 자식들이 오는 게 아니고 시골에 제사상 차리러 내려간다고? 시어머니 댁에서 하지? 그럼 다 거기로 모이는 거야? 시누이랑 시동생이랑 동서랑 모이지. 음식은 자기가 하고? 동서랑 둘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는 송 씨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송 씨도 시집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제사 때문에 송 씨의 집에 올 일은 없었습니다. 죽어도 제사를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도리는 하자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집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서 일만 하고 오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결국 송 씨는 회사를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전날에 내려갔습니다. 당일 아침에 가는 게 보통이겠지만 새벽부터 일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늘 전날에 가야 했습니다. 동서 벌써 왔어? 회사를 마치고 가자 동서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집이 송 씨보다 좀 더 가까운 까닭이었습니다. 동서가 송 씨를 보고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리 줘봐. 내가 할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동서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식사를 마쳤고 늦은 시각이라 저녁은 건너뛰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을 굶긴다고 말이죠. 얼른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송 씨는 동서를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깨어나서 부엌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그렇게 많아서 어디다 써? 시어머니가 내뱉는 말에 송 씨와 동서가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빨리 움직여. 이래서 언제 다 해? 연로한 시어머니는 한켠에 앉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말을 해줘야 알아? 저거 봐, 저거. 하품하지? 이래가지고 오늘 안에 다 차리겠냐? 동서가 찔끔하는 얼굴로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그런 동서를 이해했습니다.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하니 피곤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야 하는 음식의 양이 거진 20인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한가득 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들까지 오더라도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먹는 거라며 늘 차고 넘칠 양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이 죽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신문지 깔어. 시어머니가 신문지를 발치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늘 많이 남아서 다 버리잖아요. 양을 좀 줄이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식탁에서 부치면 되잖아요. 그러자 거의 뚝배기 깨지는 듯이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문지 깔어. 양을 줄이긴 뭘 줄여? 네 맘대로 할 거면 네가 시애미 해. 대충대충 할 거면 제사는 뭐하러 지내냐? 아이고, 알겠어요. 시애미를 아주 그냥 똥으로 알아. 내가 나가 죽어야지. 동서가 다급하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송 씨가 주섬주섬 신문지를 깔자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도 인상을 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군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불같은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또다시 참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것은 송 씨뿐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곧 환갑인데도 여전히 찍어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고운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늘 소리만 질렀습니다. 저러다 득음을 하지 하고 송 씨 혼자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희준이랑 영준이는 왜 안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온다고 오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다 지혜미가 제사를 똥으로 하니까 새끼들도 그러는 거지. 그리고 회사 때문에 평일에는 못 오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투덜거림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게 자랑인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또 아들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있다면 혀를 차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동서 이리죠. 팔 아프지? 가느다란 동서의 팔을 보고 송 씨가 뒤집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워낙 허약 체질이라 송 씨가 좀 더 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뭘 했다고 벌써 팔이 아파?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너 진짜 바보 아니냐? 어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왜요, 어머님? 얼른 하고 치워야죠. 너도 똑같아. 아무튼간 내가 며느리 보기 치질이도 없어. 시어머니는 송 씨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든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송 씨가 바보 소리를 들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몰라 눈물이라도 찍었을 테지만 이제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부치던 전을 계속 부칠 정도의 내공은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쏙까지 말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 씨와 동서는 장장 5시간 동안 전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반쯤 누워서 생밤을 씹고 있는 남편을 흘겨보았습니다.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오는 순간 전 바구니가 뒤집어질 것을 알기에 가만히 있었지만 얄미운 것은 얄미운 것이었습니다. 송 씨는 제사나 명절에만큼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큰일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송 씨의 큰아들이 결혼한 일과 남편의 은퇴였습니다. 이 2가지 사건 때문에 송 씨와 남편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은퇴도 했는데 어머님 생활비를 좀 조정해 보는 게 어때? 아가씨들도 조금씩 내고. 송 씨 마음 같아서는 아들들이 50만 원씩 내고 딸들이 30만 원씩 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얘기 진작에 끝났잖아. 그건 당신이 회사에 다닐 때 얘기고. 어떻게 지금처럼 계속 들여? 아,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용돈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단골 멘트였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를 꺼내면 송 씨만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니 송 씨도 남편이 말을 좀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송 씨를 타박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일이라면 덮어놓고 싫다 그러는 거 진짜 못된 거야. 마음 곱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송 씨만큼 시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은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입으로만 효도를 했죠. 틈만 나면 뭐가 필요하다, 뭐 사달라 하며 송 씨에게만 전화를 거는 시어머니 때문에 다달이 별도로 나가는 돈이 늘 50만 원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병원비 등등까지 합치면 시어머니에게만 매달 150만 원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송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음 제사에 희준이랑 수정이도 다 오라고 그래. 뭐? 희준이네는 왜? 왜냐니? 거봐. 당신 정신 상태가 썩었다니까. 제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거 아니야.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애들 회사는? 쉬어야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 시어머니랑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어쩔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듯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남편과는 점점 대화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삿날이 되었을 때는 아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아들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고 남편이 전화를 한 모양이었지만 회사 때문에 시간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희준이는? 회사 때문에 못 온대요. 그놈의 회사는 장손이 제사도 못 오게 하냐. 우리나라에서 일이 많은 회사잖아요. 희준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희준이 처는 와야 할 거 아니야. 하루에 4~5시간씩 자며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회사를 하루 쉴 수 있다면 송 씨는 집에서 퍼지게 자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종처럼 부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너는 며느리를 그렇게 길들여서 나중에 늙어서 혼자 제사 지내려고 그러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많은 제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는 손주는 못 와도 손주 며느리는 꼭 와야 한다며 한참을 열을 올렸습니다.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 동서도 옆으로 살짝 비켜 앉을 정도였습니다. 송 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손주가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별말 없더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인데 왜 며느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꼭 끝말엔 송 씨가 부족한 탓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재료 손질을 하던 송 씨의 심기가 상한 것은 시어머니가 송 씨의 며느리 흉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걔는 인물도 못나고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심성이라도 고와야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을 우습게 아는 거지. 못 배워 먹은 거야. 어머님, 송 씨가 들고 있던 쪽파 뭉치를 도마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뒤집어진 팔자 눈썹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송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인물 곱고요. 잘 배워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흉보지 마세요. 뭐야? 제 며느리 흉보는 건 제 자식 흉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 자식 흉보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허참하더니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시 시어머니한테 대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늙으면 죽는다로 끝이 났습니다. 늘 듣던 얘기였지만 오늘따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네가 오늘 나를 잡았구나. 지긋지긋해요. 이놈의 제사도 그렇고요. 너 미쳤냐? 여보, 왜 이래? 아버지 제사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드리는데 당신 아버지 제사 알게 뭐야? 송 씨는 옆에 쌓여있던 전을 한 움큼 집어 신문지 위에 던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남편이 송 씨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송 씨를 탓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왜 대들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니,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어머님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나이 자랑해?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이 당신 며느리 험담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험담이야?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못생기고 못 배워 먹었다는 말 들으면 칭찬으로 알아듣나 보지? 아, 왜 이렇게 꼬였어? 이것 봐.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다 내 잘못이라는 거지?
그래. 희준이네도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어쩜 그러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싸고 돌아? 기가 막힌 한마디였습니다. 하나하나 펀치를 날리고 싶은 말들이었지만 마지막 말이 송 씨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왜 또 흥분하고 그래? 그러는 당신은 그 쉬운 전 쪼가리 하나라도 붙여본 적이나 있어? 그걸 내가 왜 붙여? 그래, 귀한 장남이니까? 남편은 비꼬는 송 씨의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30년 넘게 살아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송 씨는 겉으론 고요했지만 속에선 폭풍이 일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송 씨가 꼬리를 내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반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동서? 나야? 송 씨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한 달 뒤가 또 제사였습니다. 송 씨는 더 이상 시집 행사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동서였습니다. 송 씨가 없으면 그 많은 일은 동서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동서가 송 씨 대신 덤터기를 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동서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절대 안 가요. 동서도? 두 며느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 보고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들이 도대체 뭘까 싶어요. 어머님도 며느리셨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런 취급을 받으며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50이 넘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제사를 지낼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래잖아요. 도련님 괜찮겠어? 집에 와서 대판했어요. 정말? 이혼하자고 하니까 깨갱하더라고요. 동서의 의외로 터프한 면모에 놀랐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자 진작 이러지 못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 배째자. 네. 배째라고 그래요. 어쩐지 동서의 목소리가 들뜬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시집 일을 하는 건 기본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착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호구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두려울까 싶었습니다. 불러다 앉혀서 욕하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엔 도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송 씨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쫓아내는 것, 쫓아내준다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든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미련한 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삿날이 되었을 때 다들 두 며느리가 회사를 쉬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른 짐 싸. 바로 출발하게. 퇴근해서 집에 온 송 씨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출발하긴 뭘 출발해? 나 내일 출근해. 뭐? 엄마한테 가야지. 당신 혼자 가서 젖달라 그래. 뭐야? 남편이 불시의 공격을 당한 듯 대꾸했습니다. 젖달라는 말보다도 송 씨가 안 간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과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자 하니 그 집도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갱년기야? 아니면 갑자기 노망이 났어? 몰라. 당신네 제사 알아서 지내. 나는 내일이나 열심히 할래. 당신이 안 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재수 씨도 안 간다는데 둘이 짰어?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지. 진짜 말장난 할래? 얼른 짐 싸. 엄마 기다려. 당신 은퇴했으니까 당신이 주부 아니야? 그러면 가서 전 부치고 해? 내가 어떻게 해? 왜? 별거 아니라며. 도련님이랑 둘이 사이좋게 하면 되겠네. 남편은 화를 내다가 설득하려 하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데리고 가려면 당장 끌고 내려가야 하는데 정말로 무력을 쓸 수도 없는 것이었죠.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씻고 잘게. 그러자 남편이 답답한 듯 가슴을 퍽퍽 내리치더니 혼자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혼자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도착할 쯤이 되자 휴대폰에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 줄 알기에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 밤에 귀를 더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배터리가 닳을 지경이었습니다. 전부 받지 않고 있다가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니 받았습니다. 형님, 저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 인간은 혼자 갔고요. 그리고 송 씨와 동서는 서로 키득거렸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여태 왜 그러고 살았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같은 말을 했죠. 속이 다 시원하네. 혹시라도 그 인간이 와서 한마디 말이라도 했다간 저 이혼해요. 송 씨는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누구 하나라도 죽은 듯이 심각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재수 씨랑 둘이 작정하고 제사를 망칠 수가 있어. 송 씨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왜 망쳤지? 이상하네. 전 부치는 것도 별거 아닌데. 요리할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나이 든 엄마 보고 음식을 하라는 거야? 아들들이 하면 되지. 그 정도로 우리한테 제사밥 얻어드셨으면 조상님들도 뭐라고 못하실 거야. 이제 당신이 정성껏 모셔. 엄마가 이러면 유산 한 푼도 못 준다 그러시더라. 유산?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유산을 못 준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받을 게 없었습니다. 시골집 하나가 유일한 재산인데 팔아봤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나머지 인생을 저당 잡혀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어서 매달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는 시어머니가 유산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고 앉아있는 남편은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언이었죠. 내가 고민이 계속 됐었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결심이 선다. 무슨 결심? 당신은 아무래도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랑 살아야 하는 사람 같아? 뭐, 이제 그만 엄마 품으로 돌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이대로 갈라서서 당신은 엄마 모시고 천년만년 살으란 소리지? 당신 돈으로 엄마 생활비 드리고 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수입이 어디 있어서? 갈라서면 재산도 나눌 거 아니야? 딱 반쪽에서 가져가. 그러고 나는 수입도 없이 엄마 모시고 살라고?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여태 생활비를 퍼드린 거야?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알바를 하든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해. 당신 소원이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내심 자신이 장남이니 나중에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했으니 말이죠. 말은 안 했지만 여태 같이 살았으니 그 속내를 눈 감고도 알았습니다. 갈라서기로 생각하자 송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함부로 대했던 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끼지 않으니 시어머니라고 아낄까요? 남편이 송 씨를 아꼈다면 장남 귀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송 씨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도 남편의 효자 노릇 때문에 늘 고민이 됐던 것이었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시집을 끊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말년에 자신이 살 것 같았습니다. 얼굴만 보면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나 그런 아내의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남편을 곁에 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진 자신이 바보 같아서 당했다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뭐든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니 말이죠. 남편은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었고 남편은 꼭 이혼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송 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던 시어머니의 음성도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누구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남편을 지목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 인간이 저 다시는 시댁에 안 가도 된대요. 동선에는 상황이 좀 더 나았습니다. 꼴이 말았구나. 이제 제사 안 가요. 아무것도 안 가요. 명절도 생신도. 그리고 송 씨의 남편도 동생네 사정을 들었는지 송 씨가 명절에 일하는 일 없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송 씨가 결정할 일이었죠. 이혼하면 어차피 안 가도 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제사상 좀 차렸다고 이혼을 해? 그건 당신이 차려보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는 제사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송 씨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없앨게 됐지. 되긴 뭐가 돼? 당신 정신 상태가 안 고쳐졌는데? 당신네 집 제사를 하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없어. 송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봐서는 10년 이상 아들 곁에 있어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외롭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송 씨는 비로소 노후의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도 않았고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아마 30년 동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모양인 듯 했습니다. 혼자 살게 되니 잠깐 외로움은 들었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었고 몸은 이보다 편할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송 씨는 집도 팔아 남편과 재산을 정리했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귀를 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묵은 체중이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며느리가 제사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겠다 싶으니 행복할 따름이었습니다. 칠순잔치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왜? 아버지 칠순잔치 한다니까 주변에서도 다 말리더라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 아, 글쎄,
칠순잔치하면 민폐라고요. 100세 시대에 앞으로 팔순구순도 있는데 칠순부터 챙기냐고 그러던데요. 칠순에는 사람들 초대하면 안 된다잖아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돈도 내고 그래야 하니까. 안 좋아하긴. 지난번에 영배 칠순에 나도 갔다 왔는데. 에이, 그건 그분이 눈치가 없으신 거고요. 맞아요, 아버님. 요새 칠수는 안 하는 게 추세래요. 사람들이 욕해요. 팔순부터 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남편의 칠순을 어영부영 보내버린 것이 후회됐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부담스럽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조촐한 식사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 씨의 남편에겐 나름 의미가 있던 생일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것뿐이었다면 강 씨는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다음에 손주 돌잔치는 성대하게 준비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시부모 눈치가 하나도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주 돌잔치에 친조부모가 돈을 짜게 썼다며 강씨 부부에게 서운한 기색을 보이는 며느리. 부모의 감정이 어떻건 간에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며느리에게 실망한 건 강씨 부부였습니다. 늦둥이 아들이라 며느리도 어리기에 뭐든 맞춰주려 했지만 도무지 시부모를 위하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에겐 끝도 없이 바라는 며느리에게 이제 강 씨도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기분 상한 며느리가 손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강 씨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딱 10살 터울이 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둘째를 가지려 할 때는 그렇게도 안 생기더니 30대 중반에 뜬금없이 생긴 아들이었죠. 딸은 진작에 결혼해서 큰 손녀가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었고 그 밑으로도 손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3년째의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생겼구나. 수고했다, 수고했어. 축하해. 강 씨는 며느리와 통화하며 격하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눈물도 찔끔 나올 정도였습니다. 감사해요. 며느리도 울먹거리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곧장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겨우 가진 아이였으니 일하다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칠순 잔치는 꼭 했으면 하는데. 안 그래도 네 아빠한테 그 얘기 했더니 아빠도 은근히 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 정말? 그런 거 싫다고 하시더니. 그래도 큰일 겪으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보지. 하긴. 나도 그래서 아빠 잔치는 했으면 한 거고. 그래. 그럼 네가 지용이네랑 상의를 잘해서 알아볼래? 알았어요. 내가 통화해 볼게. 그래. 끊을게. 이번 남편의 칠수는 가족들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2달 전쯤에 남편이 쓰러진 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뇌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곧 깨어날 거라고 했지만 며칠 동안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 강 씨는 꼼짝없이 남편을 떠나보내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고 훗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식도 미루네 만회했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깨어났죠.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뇌 손상은 없었고 가벼운 후유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하도 호되게 알아 그런지 지금도 아들의 결혼 사진을 보면 남편만 앙상해서 꼭 해골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가족들은 다들 아버지가 칠순도 못 지내고 가시는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환갑도 요새는 안 지낸다길래 건너뛰었는데 하마터면 마음에 내내 남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그런 걸 싫어해서 칠순도 잔치는 하지 말고 차라리 팔순에 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건강에는 결코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있을지도 모르는 팔순을 기다리며 현재를 미루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강 씨의 딸도 이번 칠순을 좀 특별하게 보내자 싶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도 부르고 말이죠. 남편도 뭐하러 그런 걸 하냐는 듯이 얘기는 했지만 결코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들네와 돈을 모아서 잔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키울 땐 속 썩이더니 그래도 자식이 둘 있으니까 말년에 호강하네. 든든해. 남편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용이니 여기 밑에 왔는데 문 좀 열어줘. 잠시만요. 아들과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리자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 씨의 손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반찬통이 5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입덧이 심한 며느리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나마 좀 들어가네요. 살이 많이 빠졌어. 유미가 시큼한 거 아니면 통 못 먹어서요. 그래서 강 씨가 해온 반찬들도 죄다 식초가 들어간 무침 종류였습니다. 밥을 한 공기 비우고 며느리가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속이 답답해요. 급하게 먹어서 체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요즘 자꾸 그래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싶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답하다는 소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임신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잔치를 하시겠다는 거야? 왜 또 그래? 요새 칠순잔치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돈도 많이 들고 진짜 스트레스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좀 작게 하면 되지. 친척들도 부른다며? 그러면 못해도 40명은 되는 거 아니야? 지인들도 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적어도 4,500만 원은 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잔치만 해? 거기서 용돈도 드리고 그런 퍼포먼스도 해야 하는 거잖아. 두 집이 나눠낸다고 해도 그게 돈이 얼마야? 지금 오빠 혼자 벌고 있고 애기 태어나면 돈도 더 들 텐데 부담스러워. 그래서 요즘 자꾸 속이 답답하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가 원하신다는데. 아버님도 너무하셔. 임신한 며느리한테 축하한다고 용돈 한 푼 안 주셨으면서.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딸이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아이를 가졌다고 돈을 준 적이 없기에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며느리 때문에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속이 답답했던 이유가 시아버지의 칠순 때문이라니 더욱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전혀 서운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인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겐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지만 강 씨도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잔치를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말이죠.
엊그제 정수기도 잔치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어디라고 말 안 해? 아직이요. 하지만 남편의 은근한 기대에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강 씨의 집으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아버지 칠순 잔치 한다니까 주변에서도 다 말리더라고요. 아들이 운을 뗐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 남편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글쎄. 칠순 잔치 하면 민폐라고요. 100세 시대에 앞으로 8순 9순도 있는데 그 말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아들이 참 능청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대화를 듣지 못했더라면 강 씨도 남편과 같은 반응이었을 테죠. 아마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돈도 내고 그래야 하니까. 안 좋아하긴. 지난번에 영배 칠순에 나도 갔다 왔는데. 그건 그분이 눈치가 없으신 거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가 싶은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아무 말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새 칠수는 안 하는 게 추세래요. 사람들이 욕해요. 그래? 아들 며느리의 말에 남편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간 뒤에 남편이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들은 부르지 말고 친척들이랑 가족들만 불러서 하자고. 이제는 강 씨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보.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나눴던 얘기를 남편에게 해주었습니다. 칠순잔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잠깐 말이 없더니 한숨과 함께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해? 나도 별로 안 하고 싶었어. 당신이랑 지선이가 하자고 해서 그런 거지. 결국엔 잔치가 취소되었습니다. 딸은 그래도 작게라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해외여행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아, 돈 많이 드는데 무슨 해외야. 그래도 다리 안 아프실 때 가보시면 좋죠. 아이고, 됐어. 차라리 그냥 동해바다나 가고 말지. 남편의 말에 딸이 오히려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 보이는 남편 때문에 강 씨도 속이 쓰렸죠. 하지만 결국엔 국내 여행도 미루다 가질 못했습니다. 그때쯤 며느리가 조산기가 있어 온 가족이 비상사태였습니다. 병원에 있대. 집에 오긴 왔는데 누워만 있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여행이야. 그럼 취소해요. 취소해야지 어떡해. 며느리가 당장 애를 낳을지도 몰라서 누워있다는데 속없이 놀러가. 며느리 서운하게. 당장 이번 주에 출발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 퇴원을 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웬만해선 가려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유미가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괜찮다며?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 그랬고 또 진통 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정일이 안 됐는데 자꾸만 진통이 온다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두고 강 씨 부부가 여행을 가면 서운할 거라는 아들. 그 때문에 강 씨 부부는 결국 칠순 여행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괜찮을 때 가족끼리만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못 온대지? 지영이도 못 온다네.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못 올 거면 차라리 아빠 생신에 모였으면 됐을걸. 올케가 괜찮아질 거라고 미루자고 해서 미뤘더니 결국 생신도 지나고. 유미도 괜찮아질 줄 알고 미룬 거겠지.
며느리는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칠순맞이 식사 자리는 칠순이 며칠이 지난 뒤에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 임플란트 2개, 그거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서운했는지 딸이 밥을 다 먹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척 좋아했죠.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도 예정일 이틀 전에 나와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죠. 지선아. 근데 지용이가 그러는데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을 시엄마가 내주는 거라더라. 지용이가 그랬어? 그래서 진짜 그런가 궁금해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안사돈한테 그런 거 받았어? 아니, 우린 우리가 냈지. 요새는 뭐, 그렇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 근데 무슨 조리원 비용이 이렇게 비싸? 얼마라 그러는데? 500만 원이래. 그러자 딸이 기함을 했습니다. 진짜 비싸네. 그 돈이면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 사실 아들에게 전화를 받고 강 씨 또한 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남편이 자식들 부담된다고 해외여행을 마다했는데 2주일에 500만 원이나 하는 돈을 써야 하니 말이죠. 그래도 힘든 과정을 통해 낳은 아이라 몸조리도 잘해야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축하 선물을 안 줬다고 원망하던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금이지만 며느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유별났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넘자 그때부터 돌잔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비롯해 다들 만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돌잔치까지 한대? 100일에 모인 것도 며칠 안 됐는데. 그리고 돌잔치도 가족들끼리 하면 되지. 하는 거 보니까 그만둔 회사 사람들까지 다 부르고 있다던데. 그렇게나 많이 초대를 해?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돌잔치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그 말했다가는 시누이가 눈치 준다고 할까봐 아무 말 안 했어. 너는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어제 올케한테 전화 와서 돌잔치에 선물 뭐가 좋겠다 막 그러더라고. 10여 년 전 일이지만 딸도 손주들 돌에 잔치까지는 하지 않았고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의 결혼식처럼 치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요즘에 돌잔치에 초대하면 욕해. 그리고 내 친구들도 돌잔치 안 했는데 나만 하면 속 보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 애기는 우리 애기지.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돌잡이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뭘 벌써부터 알아보고 그래. 애도 아직 어린데. 미리미리 알아봐야지. 그리고 나 너무 서운해. 어떻게 가진 애긴데. 그러면서 며느리는 울고불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강 씨는 거기에서부터 기분이 조금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려는 돌잔치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만둔 직장의 동료들도 초대를 한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 아이라 애틋하니 이해하자 싶으면서도 시아버지 칠수는 그렇게 돈이 어쩌고 하며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니 돌잔치는 200으로 될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뭐? 호텔에서 한다고? 아니요. 유미가 그러자고는 하는데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어디서 한다는 거야? 대관 예약하고 왔는데 가격이 좀 되긴 해요. 대관료도 비싸고 식대가 1인에 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인에 8만 원짜리 식사라면 오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성대하가 돌잔치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물어보아도 그 정도로 제대로 치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집 센 며느리는 주변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당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연예인 시상식처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던 며느리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슴이 푹 파인 옷에 강 씨조차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토록 원하던 돌잔치라 그런가 며느리는 곧 기분이 들떴습니다. 엄마 반지 해왔어? 반지랑 팔찌. 너 때랑 똑같이 했지. 지금이 훨씬 비싸지? 딸의 말처럼 순금 돌반지와 팔찌를 하느라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한 번 더 봤다가는 집안 기둥뿌리 하나를 뽑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남편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지와는 또 따로 축의금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줄 수도 없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의 밥값만 하더라도 15만 원이 넘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케가 사회자도 무슨 연예인을 섭외한다는 거 겨우 말렸대. 옆에 앉아있던 딸이 속삭였습니다. 참 기가 막혔죠. 자자, 우리 주인공 진환이가 첫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야 해요. 사회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강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웬 상자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사회자는 그 안에 돈을 넣기를 강요했습니다. 자, 10,000원이요. 에이, 아무리 해라도 통장에 10,000원 있으면 기분 안 좋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었습니다. 다들 황당해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지목을 하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입구에서 낼 돈은 다 내고 들어왔을 테니 말이죠. 요즘 돌잔치 문화가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자, 우리 진환이 친할머니이십니다. 다들 박수 주세요. 사회자가 갑자기 강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내미는 상자에 얼떨결에 현금 5만 원을 꺼내서 넣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에이, 친할머니 맞아요. 저기 모르는 아저씨도 5만 원 넣었어요. 그러자 강 씨의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는 강 씨의 지갑에서 20만 원이 나올 때까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마무리되고 있을 때 강 씨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 씨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지 복도에 10명 남짓 흩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말은 죄다 며느리 험담이었습니다. 강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다들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아들 며느리에게 다가가자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왔지? 너무 속상해. 인원 못 채워서 우리가 메꿔야 해. 약속되어 있던 인원이 다 오질 않아서 식사 비용을 아들네 돈으로 일부 충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그래도 탈 없이 끝났잖니? 강 씨도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지만 좋은 날 괜히 싫은 소리 하지 말자 싶어서 웃으며 아들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얼른 식사만 하고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 씨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의 화살은 강 씨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한테도 서운해요. 뭐? 나? 네.
자신에게 서운할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남들은 친손주 돌에 반지랑 팔찌만 하지 않아요. 축의금도 냈어. 다들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씩은 줘요. 외손주도 아니고 친손주인데 이 말에 같은 공간에 있던 여럿이 기가 찬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강 씨의 딸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듣고 있는데 친손주 외손주를 논하는 게 참 철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다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부자들밖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돌까지 강 씨가 쓴 돈을 합치면 그 근처 정도는 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투덜투덜하는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순금의 무게도 부족했고 축의금 금액도 부족했고 첫 통장 만들 용돈을 낼 때도 20만 원이면 적다고 했습니다. 귀한 손주에게 왜 그렇게 짜게 구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며느리의 말을 일그러진 표정으로 바라보던 강 씨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잖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짢아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걸로 부족하다고 못하지.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진환이가 이제 돌된 애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다 애미 욕심이지. 그러자 며느리가 상처 입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설마 아니 돈 가지고 불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 속내도 모르고 강 씨는 속상해하는 며느리를 달래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쩜 이런 바보가 있나 자책했습니다. 사돈은 얼마나 내셨기에 너는 사돈한테도 돈 부족하단 소리 했니? 도대체 안사돈은 얼마나 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우리 진환이가 친손주니까. 그놈의 친손주 타령은 친손주든 외손주든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걸로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러는 너희는 아들 며느리로서 얼마나 해줬길래 그래? 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네 시아버지 칠순 잔치는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생난리를 쳤잖아? 생난리라니요. 저 그때 임신해서. 그래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지용이 아빠 칠순 어영부영 지나갔잖아. 너희야말로 칠순에 따로 용돈을 드리기라도 했니? 순전히 며느리가 바꿔놓은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부담 주기 싫다며 잔치도 해외여행도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다던 며느리가 돌잔치를 이렇게 할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부모가 주는 돈이 적다고 불평까지 한다는 건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 예쁘다고 여기까지 와서 축하해줬더니만은.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둘 강씨 일행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용이 너도 할 말 없어. 둘이 아주 그냥 똑같아. 강씨가 말리는 아들을 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럴 생각 없다. 강씨는 바로 옆 선물들이 전시돼 있는 테이블 위를 살펴보다가 자신이 선물한 반지와 팔찌를 발견하고는 얼른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찬다니까 이건 내가 다시 가져갈게. 어머님, 엄마, 그리고 축의금 받은 걸 넣어놓은 가방을 또 낚아챘습니다. 돈도 이 정도 줄 바에는 안 주는 게 낫지. 밥도 안 먹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갈게. 아 맞다. 산후조리원 비용? 그것도 대충 이 정도 가져가마.
아까 무슨 통장 만든다고 사회자 양반이 뺏어간 20만 원이랑 축의금 들어온 돈에서 한 뭉탱이를 집어 강 씨의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씨는 줬던 걸 고스란히 되찾았습니다. 그쯤 되자 남편도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강 씨를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돌잔치니까 끝까지 잘 맞춰라. 금반지 팔아서 아버지랑 좋은데 놀러나 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저벅저벅 발길을 옮기니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죄다 강씨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것 같았습니다. 강씨는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뭘 그렇게 씩씩대? 남편은 오히려 태연해 보였습니다. 열받지 말어. 당신 말대로 그거 팔아서 맛있는 거나 사 먹자. 이거 팔면 맛있는 거 10번, 아니 20번은 더 사 먹어. 알어? 이제 자식 그만 신경 쓰고 살자는 말이야.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운함은 강씨보다 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 중에는 딸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통쾌했다는 반응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뭐라고 변명하든 들을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게 진작 잘하지 왜 이제 와서 그게 아니네 어쩌네 하는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자식에게 물은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자식이라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아들 부부와 멀리 지냈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강적이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힘들게 생겼었는데 둘째는 어째서 금방 생긴지 몰랐습니다. 대면대면 지내는 동안 병원 다녔는지 어쨌는지 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궁금해하지도 말자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또 입덧 때문에 유미가 진환이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육아를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강 씨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밖에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째서 자식 노릇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런 모렴치한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었습니다. 미역이 아까웠습니다. 내가 왜 봐줘? 행여나 친손주 어쩌고 하지 말어라. 강 씨는 더는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서운하다고 난리였습니다. 너희가 좋아서 낳아놓고는 왜 그 책임을 부모한테 떠넘겨? 육아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부모이기 때문에 손주를 위해선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돌잔치에 앙금이 남아있는 강 씨에게 할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친손주인데 얼굴도 보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보여주면 말지 뭐. 강 씨는 그대로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는데 가면서도 서운하다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그렇게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는데 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땡전 한 푼 주지 않았고 손주 구경한다며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섭섭하다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용건은 그게 끝이야? 지금 내가 좀 바쁘거든. 이만 끊자. 강 씨는 더는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불편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게 신경을 썼었는데 다 부질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노력해도 며느리에게는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시부모라고 늘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 수 없었습니다. 해줘도 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 봐달라는 부탁도 거절하고 둘째 손주 잔치하자는 말도 거절하고 강씨 부부는 여행이나 다녔습니다. 손주들한테 들어가는 돈으로 차라리 우리에게 쓰자고 다짐하니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단골 멘트를 했습니다. 섭섭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언제 너희한테 돈 한 푼이라도 달라 그러니? 여행 간다고 경비를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어라. 너희는 내 칠순도 챙기지 말고 우리 팔순 구순 다 신경 쓰지 말어. 나도 돌잔치고 뭐고 신경 안 쓰고 살 테니까. 그럼 서로 서운하거나 부담스러울 일도 없잖아.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오해를 풀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기차는 없었죠. 부모 생각하지 않은 자식은 강씨도 필요 없었습니다. 더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뭐가 희한해? 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숨기셨지. 엄마한테 주지도 않고. 하여간 아버지는 좀 돈 생각은 나중에 하면 안 되냐? 때 되면 나올 거 아니냐?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때 됐다고 저절로 나와요? 너는 왜 돈 얘기만 해? 엄마, 너는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 슬프냐? 아무리 그래도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저 돈. 어디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엄마, 혹시 찾았어요? 너 혹시나 유산 바라는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다. 진작 주인 찾아갔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황현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친정어머니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꼭 쥐고 있었던 현금의 행방을 황 씨는 애타게 찾아 헤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한 푼 없던 어머니를 위해서였지만 도리어 어머니는 황 씨를 돈밖에 모르는 성물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에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몇 달 후에야 알게 된 황 씨는 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황 씨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황 씨를 내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숨긴 채로 돈을 찾던 황 씨를 뒤에서 비웃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병수발이 필요하게 되니 뒤늦게 딸을 찾는 어머니 때문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염치는 사라지고 이기심만 남게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보짓도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가슴에 깊게 박힌 대못은 쉬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후회하려나 모르겠지만 지금의 황 씨는 외면하고야 말았죠. 황 씨는 사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 큰 오빠가 하나 있었고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엔 지지고 볶으며 컸지만 나이 들어 각자 가정이 생기고 나니 연을 끊고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애가 깊다고 할 수도 있었죠.
먹고 사는 게 바빠 특별한 날에나 한 번씩 부모님 뵈러 가면 만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집안일을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마 지붕에서 물 샌다면서요? 그래. 쫄쫄거린다. 그러면 고쳐야지. 나는 모르고 네 오빠한테 물어봐라. 엄마도 참. 엄마 지붕 고치는 것을 왜 오빠한테 물어봐요? 황 씨의 친정 부모님은 워낙 옛날 분들이라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곤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막내인 여동생은 친정과 왕래를 안 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친손주와 외손주를 차별한다며 불만이 있었는데 그 일로 다툼이 몇 번 있자 여동생이 발길을 끊어버렸죠. 특히 친정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황 씨도 물론 서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사니 여동생처럼 연을 끊을 생각까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황 씨는 형제들과 두루두루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여동생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80대 부모님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마음 풀고 연락하고 지내라며 여동생을 설득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만한 조언이었는지는 최근 들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4년 전 86세이던 친정아버지. 저 양반은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더 살 거야. 10년이 뭐야? 100살도 거뜬하지. 주변에서 입을 모아 말을 할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치매는 근처에도 오지 못했는지 정신도 너무나 명증했죠. 아버지, 땅 파셨어요? 여동생을 제외하고 아버지 생신에 모인 형제들. 그 중에 황 씨의 남동생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읍내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오빠가 사업한다고 그렇게 팔아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 씨도 내심 궁금했습니다. 얼마에 파셨어요? 황 씨의 오빠가 은근한 말투로 물었지만 아버지는 불편한 헛기침 한 번을 하고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나설 때까지도 아버지의 무거운 입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그게 비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더라? 5억 5천인가 그랬다 하더라고. 5억 5천이요? 아, 근데 네 아버지가 그 땅에 무슨 빚이 있고 그래가지고 순 4억인가 쥐었을 것이야. 4억 2천. 다들 옆집 숟가락 개수도 헤아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황 씨의 아버지가 4억이 넘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황 씨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소문내지 말라니까. 도둑 들어. 우리 동네에 무슨 도둑이 들어. 알게 모르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골 동네에 설마하니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황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왜 현금으로 들고 계셔?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우리 마을에서 누가 훔쳐간다고. 친정엄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조심해요. 되도록이면 통장에 다시 넣으라고 하시고요. 네 아버지가 하도 꽁꽁 숨겨놔서 어딨는지는 엄마도 몰라. 도둑 들어도 못 찾아. 아직까지도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는 어머니였기에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경제권을 쥐고 사람을 부리는 꼬장꼬장한 아버지가 참 대단했습니다.
현금이 두둑해지니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잘했고 가끔 손주들이 가면 베개 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버지답다고 생각했죠. 차라리 현명한 듯 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 주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노인들보다는 나은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10년은 더 살 줄 알았던 황 씨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연정이냐? 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어. 어머니의 말에 뿌옇던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이 켜졌습니다. 구급차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른 몸을 일으키며 묻자 어머니의 여상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한 것 같다고 구급차 좀 부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차분해요?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냐, 내가 보기엔 말짱해. 근데 숨 쉴 때 불편하다고 그러시네. 그 말에 황 씨는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옆에서 병원비 낸다고 돈 세고 계셔.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에 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했습니다. 내가 내일 내려갈게요. 뭐 하러 와? 어차피 쉬는 날인데요. 그럴래 그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지난 명절 이후로 한 번도 못 내려갔으니 아버지 건강도 체크할 겸 내려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비용한다.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전화할게. 알았어요. 옷 단단히 입으셔요. 전화를 끊고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일찍 내려가 봐야 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시길래 그래요? 제일 먼저 병원에 도착한 황 씨가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분명히 새벽에는 멀쩡했는데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몰라. 황 씨는 마른 세수를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지만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구급차 부르라고 한 양반인데. 어머니의 말처럼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매달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병원으로 왔습니다. 여동생까지도 말이죠. 아버지는 때때로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돈 뽑아두신 거 그거 어디다 두셨어요? 큰아들의 물음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황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꼭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마지막 질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게 궁금한가 싶었습니다. 오빠는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알아들었는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산소 호흡기 안을 집중해서 보자. 나중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태어난 뒤를 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잠시 정신을 차린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인 남동생이 다급하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열리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답 없이 조용히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다시 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살가웠던 적 없는 무서운 아버지였고 거진 90세까지 사시다 가셨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년 뒤면 어머니도 이렇게 곁을 떠날 것을 생각하자 삶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죠. 정신없는 가운데 장례는 치러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쯤 뒤에 주말에 황 씨와 남동생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는데 남동생이 행동거지가 이상했습니다. 뭐해? 옷 꺼내라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이불이 있는 농이며 서랍장이며 여기저기 뒤져보았습니다. 너 돈 찾니? 아버지 장례에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큰일이었습니다. 2년간 펑펑 썼다고 해도 큰 금액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펑펑 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3억 이상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기에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네. 네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거 말할 위인이야?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조차 모른다는 어머니. 그 다음 주에 오빠까지 내려와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에 어머니가 쓸 생활비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에도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글쎄 그때 다 뽑았다니까. 네 아빠가. 엄마 통장에는요? 생활비 받아 쓰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일단 이걸로 쓰세요. 찾아보면 더 나오겠죠? 황 씨는 베개실 안에서 발견한 5만 원짜리 9장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집 안에다 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하니 언젠가 찾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황 씨는 아버지가 참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평생 함께 한 배우자인데 어떻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조차 돈 한 푼 안 남기고 가실 수가 있는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안 주더라도 적어도 어머니에겐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황 씨는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집안을 뒤졌습니다. 장독대나 마당 구석구석 살피고 장판도 들춰보았습니다. 하지만 변기 뚜껑까지 열어보았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에도 없네. 엄마, 다 찾아본 거는 맞아요? 나도 다 찾아봤지.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동네 사람이 와서 가져갔다고 보는 게 더 그럴듯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못 찾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설마 그랬겠어. 엄마는 왜 그렇게 태평한 거예요? 걱정한다고 나오냐. 지내다 보면 어딘가엔 있겠지. 어머니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엔 또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죠. 베개 안에 있던 생활비도 이미 다 썼을 테니 돌아오며 생활비에 쓰라고 또 100만 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용돈을 드리며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했지만 평생 이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이 됐는데 다른 형제들은 도무지 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땐 눈에 불을 켜고 뒤지더니 이제는 시들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얼마씩이라도 모아서 엄마 생활비 챙겨드리자. 돈 찾을 때까지 쓸 돈은 갖고 계셔야지. 아이, 뭘 돈까지 모으고 그래?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엄마 굶게도? 황 씨는 어머니 용돈 문제로 큰오빠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여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셋이 돈을 조금씩 모아 매달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여동생이 황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오빠한테 이미 줬던 거 아니야?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남에게 물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돈 가지고 사고를 여러 번 쳤던 까닭에 땅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울며 사정했을 때도 거절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큰오빠에게 그 돈을 주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돈의 행방을 물으며 아버지를 다그쳤던 오빠를 떠올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현금이 어디로 가? 꽁꽁 숨긴다고 숨겨지나? 누가 찾아도 진작 찾았지. 하지만 요즘엔 주말마다 거의 황 씨가 내려가 보고 있었습니다. 돈도 찾고 어머니 장이라도 받으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 씨의 눈을 피해 누가 돈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내내 집에 있었고 말이죠. 그만 찾아라. 그만 찾으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황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억 단위의 금액이었습니다. 포기할 만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찾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도 찾아야 노후에 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황 씨를 제외하고는 식구들 중 누구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만두라는지 어머니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형제들은 오히려 황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냐? 왜 자꾸 돈 타령이야?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곧 90대는 친정어머니가 쓰고 돌아가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세가 있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혼자 시골에 있는 것도 불안하고 돈 한 푼 없이 지내는 것도 안쓰러웠습니다.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니 그거라도 찾아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신경성 위염이 생겨 병원에도 들락날락 해야 했습니다. 그런 속은 모르고 돈돈거리냐며 황 씨를 비난하는 형제들과는 사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자신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신경이나 쓴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엄마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들여다 본 적이나 있어? 설마 혼자 있다고 식사를 못 하시겠냐? 무슨 돈으로 식사를 하는데? 오늘 생활비 얼마 남아 있었는 줄이나 알아? 주머니에 29,000원 있었어. 네가 도 난리쳐서 매달 용돈 들이잖아. 그래도 목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결국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어머니와 형제들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모두의 동의하에 3천만 원을 받아 어머니에게 주었죠. 이자는 내가 갚을게.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큰오빠가 이자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어머니 생각은 하나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명절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이미 오빠는 다녀간 후였습니다. 연기는 안 온대요? 바쁘대. 남동생은 이번 명절에는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싱크대엔 그릇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또 도영이네도 왔잖냐? 손주와 손주 며느리까지 왔다 가는 바람에 밥상이 거해진 듯 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큰아들내미 밥 차려주었을 어머니를 상상하자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 뒷바라지는 놓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먹을 건 싸왔어요. 황 씨가 차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남으면 엄마 드세요. 어머니는 황 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남편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다며 나갔고 황 씨는 마루에 앉아서 고개를 숙여 마루 밑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뭐가 희한해? 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숨기셨지. 그러자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주지도 않고 하여간 아버지는 황 씨가 혀를 차며 마루 위에 놓여있던 늙은 호박을 슬쩍 들춰보았습니다. 돈 생각은 나중에 하면 안 되냐? 때 되면 나올 거 아니냐?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때 됐다고 저절로 나와요? 황 씨의 말에 어머니가 벼랑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연정이 너는 왜 돈 얘기만 해? 엄마, 아무튼간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 슬프냐? 슬프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어머니 걱정도 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와 똑같이 말하는 친정엄마의 말에 황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가 어떻게 황 씨를 나무라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혀를 차며 황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저 돈. 황 씨를 돈에 눈이 뒤집힌 자식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그런데 그 말투가 참 이상했습니다. 잘 찾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네가 그걸 찾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꼭 본인은 어디 있는지 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엄마, 혹시 찾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황 씨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 끝이 어쩐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나 유산 바라는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다. 진작 주인 찾아갔어. 그 말에 황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빠한테 줬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황 씨의 오빠와 남동생에게 각각 나눠주었다고 말이죠. 어머니에게 들은 진실이 황 씨에겐 참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던 날 구급차를 부른 뒤에 현금을 전부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아버지. 자식들 주지 말고 어머니가 쥐고 있으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장례가 끝나고 한 달도 안 지나서 황 씨도 모르게 아들들을 불러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돈 타령하던 두 아들이 갑자기 초연해졌던 까닭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100만 원만 없어져도 땅을 파서라도 찾아보는 게 사람일진데 황 씨만 바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나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쓸 생각을 했어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황 씨의 질문을 들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주는 생활비 필요 없으니까 그 돈 찾는 짓 좀 그만해. 아주 그냥 보기 싫어 죽겠다. 내가 돈을 왜 찾았는데요? 엄마 노후자금 없어진 거 찾아주려고. 핑계도 좋다. 네 속내를 누가 모를 줄 알고 딸은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야.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거라고. 어느 누가 딸에게 재산을 남겨줘. 남의 집 식구인데. 배은망덕하기는. 그러자 황 씨는 전의를 잃었습니다. 오빠와 싸워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자고 했던 일, 대출을 받아 어머니 목돈을 마련하자고 했던 일, 모두가 그저 황 씨의 눈을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보로 만든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이실직고 할 것을 말이죠. 비밀로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당연히 물려받아도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너도 아들 있으니 알 거 아니야. 나중에 네가 엄마 아빠 제사 지내줄 거냐? 아니면 나 아프면 데리고 살아줄 거냐? 그 모든 것들을 아들들이 해줄 것이니 유산도 마땅히 아들만 챙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감히 딸 주제에 아들의 몫을 탐냈으니 어머니에게 고깝게 보인 듯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꾸 와서 돈 찾는다고 발 동동 구르는 거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 궁금하네요. 황 씨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느새 대문 앞엔 남편이 서서 그런 황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놓여있던 가방만 들고는 황 씨는 남편과 함께 친정집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우는 황 씨를 위로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해도 꼭 친정어머니에게 버려진 것만 같아 서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유산을 받았다면 이렇게 찾아와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깟 돈 아무리 커도 없다고 먹고 살기 나쁘지 않았고 나이든 어머니 말년에 고생할까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의 진심엔 눈을 가리고 뒤로는 아들들만 자식으로 여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옛날 분이라 아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황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딸을 성물 취급하고 치를 떠는데 이만 어머니 인생에서 빠져주자 싶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아들들에게만 나눠준 것이니 법적으로 따져도 얼마는 받아낼 수 있겠지만 황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돈에 눈이 먼 딸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더럽고 치사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 내가 내 목 받았다가 다시 엄마 준 걸로 칠게요. 자식 돌이 마지막으로 했다 치고 그리고 엄마는 그 돈 아들들에게 준 거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찾지 마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하고 행복하세요. 황 씨는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황 씨의 처참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붙잡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콧방귀도 안 뀌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여동생은 황 씨의 얘기를 듣더니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동생이 진작했던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큰오빠가 벌써 챙겼을 거라는 말을 안 믿은 황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어쩌면 매정해 보였던 아버지가 더 공명정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주지 말고 어머니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에는 서운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걸 딸 몰래 아들들에게 챙겨주고 몇 달간이나 딸이 혼자 헛수고를 하게 만든 어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를 마지막으로 황 씨는 지난 2년간 친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공범이었던 남자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는 걸 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휴대폰에 뜬 이름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말이죠. 너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나이가 올해 87세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황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입에선 기나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아들들 험담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넋두리였습니다. 그 돈을 다 줬는데 이래서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나보다. 참, 할 말이 없네요.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병원 가시란다. 그게 끝이야.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혼자 사는 늙은 애미 모시고 간다는 사람이 없다. 어머니는 황 씨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할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간 돈 도로 뱉으라고 했지. 그랬더니 둘이 똑같이 나 몰라라 한다. 이래서 네 아버지가 자식들 주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고 했나 보다.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그래서 왜 전화하신 거예요? 황 씨가 어머니의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장녀잖아. 엄마를 딸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참 염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외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프고 돈 없으니 딸을 찾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비밀로 했었다면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챙겼겠죠. 하지만 그렇게 모진 말로 상처를 줬으니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는 자식돌이 다 했어요. 내 목 엄마 줬고, 그거 아들들에게 준 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엄마가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속물 같고 배은망덕한 딸한테 병수발 시키지 마시고요.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둘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돕겠죠. 물론 양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연정아, 너 저번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러냐? 지난 일이 뭐가 중요하냐? 2년 전 일을 이틀 전 일처럼 말하는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별거 아닌 일인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한 게 있는 법이잖냐. 근데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따지면서 사냐. 그래도 부모라고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남처럼 살면 네 맘도 편하겠니? 엄마 외면하고 발 뻗고 잠이 오겠어. 나 좀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라. 지난 2년간 저 무척 잘 지냈어요. 발도 잘 뻗고 잤고요. 그리고 외면한 건 제가 아니라 엄마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 집이요? 저는 엄마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유산도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아니, 딸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셔요. 황 씨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은 자세 그대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나 괜찮아. 남이 아니기에 당장 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건 어렵겠지만 더는 부질없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이렇게 끝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끈을 놓은 건 어머니였으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황 씨의 걱정까진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었고 말이죠. 황 씨는 자신의 인생이나 잘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